안녕하십니까. 이스테이션 모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3월 29일입니다. The Nine Report. 오늘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냉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The Nine Report는 매달 9일, 19일, 29일에 업로드 된다는 의미에서 붙인 타이틀입니다. 저는 비교정책 경제학을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한 사람이고 지금은 서울에서 이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듯이 세계 정치 지정학이 크게 바뀌어서 미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가 한 진영이 되고 러시아,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세력이 다시 대두하는 그런 그야말로 글로벌 스케일의 갈등 내지 경쟁의 구조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미국과 이제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정학적인 고려사항들이 바뀐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타이틀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조금 비교를 하고 보겠습니다. 저기 지도에 보시면은 한반도는 남북으로 이제 갈려져 있고 일본은 굉장히 긴 수많은 4개의 주요 섬이지만은 수천 개의 섬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열도이지요.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훨씬 큽니다. 38만 평방킬로미터고 한반도에 한국의 10만 평방, 북한의 12만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 거의 2.5배가 되는 큰 면적을 가진 이제 일본 열도이고요. 현재 인구는 일본이 약 1억 2,300만 명으로 추계가 되고 한국은 5,200만 명, 북한은 한 2,600만 명. 그래서 한반도에 합치면은 7,800이니까 이것도 일본이 거의 1.5배 정도의 인구를 가진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력이나 스케일에서는 조금 아직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후 시대에 기본적으로 냉전이지요. 아직 한국과 북한이 대치되어 있고 그야말로 서로 총을 쏘는 열전은 아니지만은 서로 다른 이념이 대립되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왕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냉전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냉전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이제 1945년에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공산진영, 자유진영으로 나뉘어서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이제 냉전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냉전이 어찌 보면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그런 깊이 개입되어 있는 또 발전된 국가는 사실은 따져보면은 지금은 한국 호구, 한반도와 일본 열도 정도가 아닐까. 특히 한반도이죠. 한반도는 한국이 지금 세계 10대 선진국이 되고 그야말로 완전히 자유를 구가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북한이 지금 서로 분리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심각한 냉전이 재현되고 있는,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각종 그런 로켓이며 그런 이제 전략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냉전이 지금 심화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개인적인 좀 경험을 포함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2개 지금 제시했는데 하나는 1965년 10월 달에 월남전에 맹호 부대가 파견되고 결정하고 그거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사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2년적인 냉전이 아니라 서로 총을 싸우는 그런 치열한 실질적인 전쟁의 상태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한미 관계 어떤 그런 속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제 우리 병사를 파병하고 나중에 또
청룡부대, 해병대죠. 또 비둘기 부대, 백마부대 여러 부대가 갔는데 이제 선발이 명호부대였습니다. 그 한반도의 냉전을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좀 외람되지만 제 사진입니다. 제가 1978년 2월 달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병사가 아니라 이제 장교, 당시는 이제 공군 장교, 해군 장교로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군 장교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했는데 들어가서 한 5개월 정도는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초기에는 이제 그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당시는 교육사령부가 대전에 있었습니다. 가서 받고 대전 근처에서 3박 그러니까 이렇게 야영하는 훈련. 저것이 지금 대전 가까운 그 산간 속에서 제가 그 하루 종일 걷는 그런 훈련하는 그런 하는 그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찌 보면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친이 이북에서 월남한 또 그래서 한국전에서 육군 상사로 참전한 어찌 보면 조금 제가 그 성장할 당시에 한국의 제 그 동기생들에 비하면은 저희 집에는 조금 냉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은 개인적인 얘기 포함해서 얘기를 쉽게 좀 풀어가고자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는 저 자신이 냉전의 산물, a child of cold war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평안남도 용강에서 내려와서 한국에 내려와서 근데 그것이 상당히 50년 전 이전이기 때문에 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이미 육군 상사로서 참전했기 때문에 해방되고 즉시 이제 내려오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군 상사로 참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경기도 양주 태생이고 사셨는데 경기도 양주에서 막 열 몇 식구가 대규모 식구가 이제 피난을 내려가다가 천안에서 당시 그 헌병 상사로서 길을 통제하던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피난 중에 서로 배우자가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제 세대에서도 좀 드문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전쟁통에서 만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태어나는 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만은.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동두천 의정부 쪽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제가 의정부로 저기 가서 제가 초등학교를 의정부에서 다녔습니다. 의정부는 지금도 기억하지만은 군사 도시여서 여기저기 군인들이 있고 특히 미군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 있는 앞길 큰 신장로라고 하는 길에는 뭐 미군 트럭이 수시로 다니고 그 옆에서 저희 어린애들이 있으면은 막 미군들이 이렇게 초콜릿을 던지고 그걸 친구들하고 받아서 먹고 하는데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도시인 의정부에서 살았는데 더군다나 제가 4학년 때에 아까 그 사진에 본 그 맹호부대가 최초로 이제 월남에 파병하게 돼서 파병이 결정된 다음에 학교에서 막 거의 매주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그 나와서 매스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그 월남 맹호부대 그 노래에 맞춰서 손잡고 그 매스 게임 댄스를 하는 그것이 굉장히 기억에 선명해서 막 우스갯소리지만은 제가 여자 손을 잡아본 거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남녀 학생들이 손을 잡고 발을 맞춰서 아느냐 그 이름 우적의 사나이 하는 이제 맹호부대 노래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는 그런 훈련을 그 당시 왜 그런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집단적인 그런 그 매스 게임을 시켰는지 아마 그게 의정부 지역에서 어떤 대규모 행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학교에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게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그런 군사 도시에서의 미군과의 어떤 조우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그 월남에 한국 군대가 파견되는 그런 거를 겪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78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겠는데 사병으로 가기엔 여러 가지 좀 곤란하다는 생각에 당시는 공군 장교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공군 장교, 해군 장교. 특히 공군 장교는 공군 부대가 되게 기지가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근무할 가능성이 크고 당시만 해도 공군이 미국식 이런 사무실 운영 체제를 제일 많이 도입을 해서 공군을 제대하면은 굉장히 취직이 잘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는 한국의 인류 기업보다 공군의 이런 사무 운영 체제가 더 미국식으로 잘 돼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제가 그래서 공군 장교로 4년을 복무했습니다. 제가 운 좋게 어학을 좀 한다는 것 때문에 저는 공군 본부에서 내내 4년간 이렇게 무관 연락 장교라고 서울에 와 있는 대사관 무관하고 주한미군 연락 장교로서 근무를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미국을 가서 막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생활했습니다만은 이런 제 개인의 막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전 그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이 냉전 시대의 아이가 아니겠는가. 군사도시에서 성장하고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또 결국은 공군 장교로 근무를 하고 막 그 속에서 뭐 가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어려운 편이었는데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뭐 아주 분명하게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했다는 거는 막 돌이켜보면 참 미국화가 돼 있었다. 서민의 아들인데도. 그래서 저는 냉전에 저기 글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냉전에 제가 산물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 그런 배경에서 이제 아마 이런 식의 지금 60대, 70대 사람들은 아마 당시 학창 시절에 이런 거를 많이 겪고 또 실제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경력에서 이런 한미 간의 관계, 동맹 관계가 개입되는 국면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냉전의 역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1910년에 한국이 이제 36년간의 일본 통치에서 이제 벗어나는 한일 합방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제 1941년부터 45년까지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타력에 의해서 이제 독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그때 이제 당연히 정규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불행하게도 48년에 이미 남북이 이념적으로 갈려져서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금의 북한이죠. 수립되고 평양에 이제 정부가 생겨서 그 작은 한반도에 다시 두 개의 국가가 형성되고 대립하고 그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그 초기 설정이 저기서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그 두 국가가 그 냉전의 논리 속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53년까지 한국전쟁,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쟁이었죠. 이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전쟁은 끝났습니다만은 미국이 말하자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그들이 동아시아에서 당시 소련이죠. 그리고 새로이 부상하는 중공 이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특히 그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한반도, 또 그 남쪽의 반에 지금 국가를 형성한 한국,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일본이 그야말로 미국의 냉전 운영에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의 완전한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이 강요한 그런 수동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54년에 일본의 자위대 셀프 디펜스 포스가 창설이 되고 물론 이제
헌법에 정규군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미국과의 약속하에 박았기 때문에 레귤러 아미 그런 상비군을 정규군을 갖지 못하지만은 일단은 자위대라고 해서 다만 자위대가 굉장히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창설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라는 속에서 부합하는 형태로 자유민주당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큰 정당인 자민당 야거가 55년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7년에는 이제 미군이 극동의 두 나라의 중요한 두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US Forces Japan 주일미군, 그다음에 US Forces Korea 주한미군을 수립하게 돼서 지금 상태로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이 그때 이제 시작된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월남이라는 그런 긴 반도 국가에서 또 그 이념적인 그 대립 속에서 전쟁이 터져서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정규군이 파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자위대에서 그 전투에 참가하는 병력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육군이 가고 맹호부대, 해병대, 청령부대가 가고 그다음에 또 백마부대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대 시설 운영하는 부대가 가고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월남전에 파병을 해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우리 병사들이 생명을 잃고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한 우리의 진정한 선택이 아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미국의 요청대로 우리 군이 가서 싸웠다는 거.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아직도 한국에는 USFK가 주둔해서 지금 약 해마다 조금 바뀌고 최근에 미군들이 이렇게 순환 배치로 하기 때문에 1년에도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숫자가 다릅니다만은 지금 현재 28,500명의 미국 군이 한국에 상주하고 있고 일본에도 25,840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지를 보면 뭐 지도가 작습니다만은 일단은 한국은 그 육군 위주로 여기 보면 이제 38선 이남에 기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용산을 비롯해서 이제 서울의 북쪽에 동두천, 연천, 포천 쭉 그런데 기지가 있고 이제 평택에는 앞으로 미군 기지의 핵심 세력이 다 평택으로 지금 옮기게 돼 있는데 평택은 미군의 사령부가 있고 또 일부 공군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대구 비행장이며 공군들이 있고 일부 부산 쪽에 해군이 있는데 한반도에는 기본적으로 미 육군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규모로서는 공군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반도는 육군 병력이 많은 편이고 오른쪽에 일본을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 기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해군 해병대가 주력 부대가 동아시아는 이제 요코스카나 그런 데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군도 상당히 규모가 있어서 저렇게 지금 일본과 한국의 숫자로만 봐도 벌써 합치면 거의 한 50개가 되는 그런 육해 공군 해병대 기지가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그 한국, 일본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그 군비를 형성하고 있는가? 우선 인구로 보면은 이게 작년 그 수치입니다만은 북한이 2,600만 그리고 한국이 5,200만 그리고 인구는 1억 2,300만이어서 뭐 다들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만 그래도 한반도의 인구 합친 8천만보다 거의 1.5배 있는 그런 이제 인구로서도 상당히 큰 나라지요. 그다음에 이제 gross national income 국민 전체 총 소득을 보게 되면은 이게 10억 달러니까 단위가 5조 3천억 달러가 일본 약 3분의 1, 한 40% 되겠죠.
1조 8천억이 한국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북한은 뭐 믿을 만한 통계가 없는 실정입니다만은 그야말로 한국이나 일본에 비교할 수 없는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지금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뭐 1인당 GNI 국민소득도 북한은 의미가 없고 사실 이것도 최근에 한국이 통계에 따르면은 일본은 앞서는 것도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다만 작년도 기준에서 GNI, GDP가 아니라 GNP가 아니라 GNI를 인구별로 나누면 일본이 약 42,000달러, 한국이 한 36,000달러로 일본이 아직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 순 이거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상당히 권위 있는 그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건데 한국이 군사력은 막 5위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7위. 근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 전쟁에서 자기네가 패전하면서 소위 평화헌법이라는 헌법을 할 수 없이 받아들였고 스스로 전쟁을 지지한다는 부전 조항을 선언했고 따라서 정규군이 아닌 자위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은 이 군사력이 굉장히 순위가 그렇게 높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7위입니다. 실질적으로 병력이 아까 나왔지만은 인구에 비해서는 우리보다도 적을 정도로 병력이 적어서 거긴 기본적으로 사병이 아니라 장교 하사관 위주죠. 자위대. 막 육상 자위대, 해상 자위대, 항공 자위대, 세 개의 자위대가 있고요. 말하자면 우리와 똑같은 편제인데 사병이 없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지금 7위고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평가로는 북한이 한 36위이기 때문에 뭐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그냥 그대로 전쟁이 나서 전쟁이 수행된다면은 무기에 있어서는 화력이나 무기에 있어서는 뭐 북한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게 분명하고 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악의를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런 통상 전력에 의존하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엄청난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금 미사일이나 그걸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비군은 이 북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한국은 뭐 항상 제가 성장할 때는 60만 대군이라는 표현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좀 줄어서 58만 5천, 막 거의 6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자위대지만은 22만 8천이 월급쟁이 자위대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23만 명.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이 상비군의 뭐 그 정의가 데피니션이 우리가 좀 다르지만은 지금 뭐 1270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27만. 그래서 보면 지상군이 110만, 공군이 6만, 해군이 11만, 예비군이 128만이어서 북한은 정규전 수행 능력은 아마 한국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 뭐 저희 공군에 있을 때도 항상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게릴라전.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저희가 공군에 있을 때 가장 그 경계했던 것이 AN2라는 작은 항공기가 그러니까 순환 비행장에 대규모로 있어서 그 비행기는 그 당시 레이더들은 잘 잡기가 힘든 아주 저공으로 침투하는 작은 비행기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비정규 전력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제 정규 전력은 뭐 상당 안 되는 것이죠. 한국은 지상군이 45만, 공군이 7만, 해군이 6만 5천, 예비군이 55만이고 일본의 자위대는 지상군이 13만 7천, 공군이 4만 4천, 해군이 4만 3천, 예비군이 4만 4천. 그리고 이제 GDP에 대비한 군사비 지출이 어떻게 되는가? 한국이 2.7%, 일본이 3.5%. 사실 이것도 일본은 이제 GDP가 아니라 GNP 대비 1%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태평양 전쟁 끝난 다음에는 이게 하나의 룰이었습니다. 뭐 룰보다도 조약은 아니고죠. 미국하고 일본 정부가 맺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었는데 GDP에 대한 비율이 3.5가 됐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태평양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자민당이 지배하는 보수 정권이 계속 그렇게 군비를
늘려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군사비가 뭐 약 GDP의 약 4분의 1이다 하는 것인데 그거는 뭐 GDP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큰 정규군은 이제 큰 위협이 되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 이상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독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 작업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이 아래 이메일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